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미 국채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하락 마감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3,000선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0.8% 내리면서 3,03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만 시장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관련 의구심이 완화되긴 했지만 시중 금리 상승 또 미중 간의 마찰 재점화 우려가 공존하면서 이번 주에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상황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미국 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것들이 또 뉴욕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지수 S&P 500이 지난 주말에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증시의 내성이 다소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어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향후 공시가격을 더 크게 올리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황이라 조세 저항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자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CBDC가 현금과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을 포함한 7곳의 중앙은행들과 BIS는 최근 공동으로 보고서를 내고 CBDC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했다며 이를 통해 CBDC의 발행의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KCT와 KCS 급등을 했습니다. KCT 22.13% 올라 종가는 9,990원이었고요. KCS 역시 11.3% 올라 마감가는 9,750원이었습니다. 특히 비덴트는 모건 스탠리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소식에 장중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4.58% 상승하며 13,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푸른기술이 3.76%, 한국전자금융도 2.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론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우려감에 히토류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1박 2일간 고위급 담판을 벌였지만 공동 발표문조차 내지 못한 채 소득 없이 회담을 마쳤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 측 의견에 불과하다며 맞받아치면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선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유니온이 9.12% 올라 종가 9,450원을 나타냈고요. 노바텍이 3.32%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35,8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유니온 머티리얼과 삼화전자가 2%대 강세 보여줬고요. 에스맥도 1.3%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론 은행과 보험주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은행주와 손해보험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 초반 1.75%를 상회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은행주 마감 상황입니다. BGB 금융지주 6.54% 올라 종가 8,96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와 제주은행, BNK 금융지주가 2%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1% 올라 마감가는 1,15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입니다. 보험주 중에서는 손해보험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한화 손해보험이 5.14% 올라 4,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A+S셋이 3.8% 올라 종가는 7,230원이었습니다. DB손해보험입니다. 2.7% 올랐습니다. 마감가 45,700원이었고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는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론 정유주입니다. 정유주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일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수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신 불확실성이 커지면 석유 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현지 시간 18일 WTI 4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 7% 급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정유 대표 3사 모두 급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4% 하락하며 종가는 21만 1,500원이었고요. GS가 2.26% 하락해 마감가는 38,900원, S-오일도 3.3%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79,2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48포인트, 0.86% 하락하면서 3,039.53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8포인트, 0.24% 상승하면서 952.11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33억 원, 1조 24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1조 6,06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62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9억 원, 356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2.8%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등이 각각 0.3%, 3%에서 1.9%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카카오, 셀트리온, 기아차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일 따상 입성에 성공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이틀째는 장 초반 10%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만 결국에는 1.4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종이 목재 업종이 1.3% 올랐고요. 증권 업종,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 화학, 전기전자는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1.5% 상승했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2%에서 1% 올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0.2%에서 1%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펄어비스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젠, SK머티리얼즈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CJENM은 0.4%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6원 9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30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주에 FOMC 결과가 있었고 성명서가 있었고 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용인을 하겠고 그다음에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시 상승이 뭔가 일시적으로 그쳤던 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FOMC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수요일 네. 우리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FOMC 성명서 발표하고 또 3, 6, 9, 12월 이 분기별로 오는 이달에는 또 경제 전망치 발표하고 점도표 찍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느 때보다 더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날 하루는 소위 말하는 그 파월이 시장을 압도한 것 같았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오르던 국채 수익률도 좀 내리고 그렇죠. 증시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네. 당일날 흐름만 갖고는 보지 마라. 네네. 적어도 그날 포함해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봐서 시장이 어떻게 곱씹어가면서 제대로 해석하는가를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래요. 지금 우선 나스닥 일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목을 5일선, 21선, 60일선 수렴 이후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차트에서도 똑같은 이 5, 20, 60일선 수렴 이후는 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텐데 지금 요 상황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수요일 날 생각보다 나스닥 53포인트 0.4% 53포인트 나스닥 53포인트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뭐 제법 좀 움직인다 하면 100포인트, 2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 수요일도 미국 증시가 FOMC 효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날 그냥 많이 빠져버렸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예. 예. 4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예. 제가 지금 저걸 제대로 썼나? 진짜 400포인트였나? 저희가 확인을 해볼까요? 맞는데요? 맞나요? 예, 예. 그날 400포인트 빠졌나? 네. 그래서 결국 금요일 날 조금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주간으로 네. 한 0.8% 결국 밀리고 끝났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주요 기술적 흐름 한번 보시죠. 애플.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닷컴,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지난주 주말에 페이스북이 4% 넘게 훌쩍 뛰면서 다우하고 S&P가 빠지는 와중에 예. 나스닥을 딱 끌어올렸고요. 자, 그다음에 다우도 보시죠. 요즘 이렇게 그나마 좋았다는 다우 아닙니까? 예. 자, 금리 오르고 이러는 와중에 무슨 뭐 대책 없이 그냥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경기 민감주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그게 왜 대책 없는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늦게 뛰어드신 분들은 기술적 성장주에서 지금 물려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나마. 예. 그럼 물린 종목도 손절하고 그동안에 또 한참 올라버린 또 이쪽으로 또 갈아타란 얘기냐. 뭔 텔레비전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맨날 쌀 때 좀 사라 안 하고 비쌀 때 이거 막 잘 가고 있으니까 사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리고 나면은 이제 딴 게 좋으니까 그냥 털고 나오라는데 털고 나올 때는 이미 물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네네. 좀 답답하긴 한데 다우도 보시면 수요일 날 뭐 오르긴 올랐는데 189포인트. 근데 그 다음날 목금 이틀 동안에 또 154포인트 빠졌어요. 빠지고 234포인트 빠졌으니까 수요일 날 올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버렸죠. 조금 이렇게 오른쪽에 캔들의 흐름도 그렇고 이제 거래량 막대기가 불쑥 올라온 것은 지난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죠. 그런 상황이고 다우 지수에 편입된 주요 종목들도 한번 보시죠. 네. 그동안에 JP모건 체이스는 뭡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막 오르면서 이렇게 금리 오른다고 시장 금리 오른다고 네네. 은행주들이 좋았잖아요. 그렇다가 지금 이제 조금 밀렸고 여기 비자가 눈길을 끕니다. 비자가 눈길을 끄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6% 넘는. 예.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지금 다들 이제 국채 수익률, 미국의 국채 수익률, 즉 금리 오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짝 신경을 쓰는데 은근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 특히 유럽 쪽에서 네네. 뭐 파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봉쇄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고 얼마나 그 감염력이나 어떤 치명적일까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네. 자꾸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비자는 이렇게 좀 꺾인다는 건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경제 재개방 그리고 여행도 좀 더 활발해지겠거니 하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이 부분이 좀 밀렸다고도 볼 수 있겠고 나이키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캐터필러 이것도 뭐죠? 소위 말하는 경기 중장비 민감주죠. 업체. 예. 네, 그런 건데 중장비 업체인데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위클리로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이 부분에 여기도 어쨌거나 어느덧 고비에 접어들었구나. 얼핏 위클리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이중 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국면,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가 이렇습니다. 변동성 지수 보면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증시는 겁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작년 3월 같이 팬데믹이 막 그거 했을 그 무렵에 작년 3월의 그 충격은 거의 금융위기 당시 충격에 버금가는 빅스 흐름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왔습니다만 문제는 아주 절대적으로 편안한 레벨까지는 못 왔다는 것이고 특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S&P 500의 빅스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조금 이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뭐 그렇게 흐름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가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자 하락세를 보이며 3,040선을 내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 장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좀 거래소가 좀 빠지고 코스닥이 좀 강세였는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뭐 국채금리 우려감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종료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은행 규제 자본 규제 완화가 되면 이제 채권 물량들이 또 혹시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또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근데 또 양국에서 굉장히 또 설전을 벌였어요. 또 혹시나 이제 또 이제 중국과 좀 대립각, 그다음 이제 무역 전쟁이 몇 년 전에 좀 발생이 됐잖아요. 또 그런 우려감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그런 우려들이 있고 또 금리 인상이 또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뭐 다우는 좀 빠졌지만 나스닥은 또 선방을 했어요. 우리 장도 이제 거래소 쪽보다 코스닥이 7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올해 들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환율이 또 다시 이제 원달러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또 하기는 좀 불편한 또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에서는 약간 좀 개선되는 코스닥에 좀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조금 지속적으로 좀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코스닥이 또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래소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20일 이동평선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흐름상은 여전히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달에 얘기하지만은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그 박스권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잡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 또 미중 갈등 우려감 속에 시장 투자자들의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 가져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미국이 이제 빠지고 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또 이제 설전을 벌이다 보니까 또 혹시나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 조금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장이 굉장히 크게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박스권 정도는 유지한다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 내려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업황이 좋은 것들 택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들하고 올해 초까지 기술주하고 자동차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걔네들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좀 쉬어가는 그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반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주도주긴 한데 핵심 주도주가 크게 못 가다 보니까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 게 작년에 업황이 나빴던 것들이 이제 개선되거나 올해 상반기에 점점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좋거든요. 이제 계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좀 가격적인 매력이나 저평가 매력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아무래도 건설이나 이제 분양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비수기잖아요. 근데 이제 봄으로 오면 올수록 계절적인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분양도 늘어날 수 있고 또 건설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 부자재라든지 특히나 이제 시멘트 단가 인상이 좀 되죠.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 올라가고 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 좀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조금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달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주 쪽으로는 건설이나 시멘트, 건축 부자재 이런 쪽을 좀 눈여겨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 거래일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뭐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박스권에 당분간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 이제 시총이 작은 것들 중에서 업황이 확 개선되거나 방금 얘기했던 뭐 계절적 수혜라든지 그다음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한 7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명분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명분이 있거나 IPO 명분이 있거나 매각에 대한 명분이 있거나 이런 중성주들 이용해서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매매하면 뭐 어렵지 않게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장세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목들에서 좀 명분이 괜찮은 것들, 뭐 업황이 개선되거나 뭐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나아지거나 이런 것들 타겟 잡으면은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2%대 강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3,046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장에서 0.4%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956포인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는 오늘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첫날 이제 따상에 성공을 했고 이튿날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7%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15만 7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상대적으로 좀 견조 흐름을 나타냈던 금융주입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일단 오전장에 좀 상승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융주 자체도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42,0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많이 올랐던 제주은행 오늘장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가량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경기 민감주인 포스코가 2.9%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반등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29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철강주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도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국제강이 2%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KG 동부제철 그리고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계 섹터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이 3%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2,0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7%대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5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STX 엔진 그리고 STX 중공업까지도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STX 엔진이 11%대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TX 중공업 오늘 상한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5,03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 섹터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해운주도 역시 강세가 예상됩니다. 대한해운이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M도 1%대 오름세 예상됩니다. 그리고 펜오션도 오늘장에서는 3%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6,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걸로 보이는 시장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8% 강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8,9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까운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1%대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변수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FOMC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FOMC 상황 어떻게 지금 언론들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네. 수요 그 당일날의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죠. 예.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일단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저 제롬 파월 보이시죠? 위에서 윗줄의 두 번째. 예. 아, 왼쪽에서 두 번째요. 예, 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 그 아래쪽 정도만 얼핏 봐서 확인이 되네요. 저 워낙 캐릭터가 확연하니까 얼굴이 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중 뭐 이렇게 되고 특징적인 것은 여성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네요. 자 그런 상황이고 저것도 보면서 그래요. 아 좀 어때? 저 그냥 워싱턴에 모여서 하지. 그래야 비행기라도 좀 타고 호텔에 예약이라도 좀 하고 그게 마스크 쓰고.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경제가 좋아지는 지름길입니다. 저 중에는 아마 파자마 바람도 있을 거고 양말도 안 신는 사람도 있을걸요. 줌으로 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자 보시면은 경제 전망은 엄청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 빨간색 줄보다도 그냥 저 파란색으로 친 거 보세요. 예. 제일 위에는 GDP 전망치인데 네네. 금년에 6.5% 성장 나올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4.2라고 하는 것은 디셈버 프로젝션이니까 아. 석 달 전에는 4.2%를 봤는데 6.5로 본 거예요. 그러네요. 왜 그렇죠? 석 달 사이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1월 달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고 예. 그다음에 또 1조 9천억 달러 재정 부양 방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업률은 4.5%로 봤는데 12월 달에 5%를 봤던 실업률이 4.5로 갔으니까 좋아진 거죠. 예. PC 인플레이션도 1.8% 봤는데 2.4%, 예. 코아도 1.8에서 2.2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예. 오케이. 제일 아래쪽에 0.1이라는 것은 지금 0.125니까 제로에서 0.254니까 그 중간값 0.125를 갖다가 반올림해서 0.1로 이제 표시한 연방기금금리예요. 예. 이게 지금 2023년까지 계속 똑같은 수치라는 얘기는 그다음 점도표 보시다시피 네. 늘 이때 관심을 갖는 점도표인데 2023년까지 저 중간값은 계속해서 내년 후내년까지 중간값은 뭐다? 지금의 제로에서 0.25 사이 그래서 0.125의 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장은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석 달 전의 점도표예요. 중간값은 똑같습니다. 2023년까지도 다 저렇게 제로인데 문제는 금리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점 찍은 사람들이 이때 대비 다시 한번 앞 슬라이드로 예. 넘어오시면 많아졌어요. 아,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 중간값은 그대로인데 평균값이 올라간 겁니다. 점도표에. 네네.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 연준도 별 수 없구나. 결국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제롬 파월 의장의 뭐랄까 뭐 수요일 당일날은 엄청난 시장을 압도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경제에서 캡처한 그림인데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 상승하는 이유는 경기 회복 때문이다. 긍정적인 거다. 시장이 무질서해지지 않는 한 개입 의사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만 SLR 이 규제 완화 연장 안 한다 하는 얘기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없었다 지난 40년 예, 동안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 제가 정리한 내용 보시면 네. 경제 전망은 좋다, 낙관적이다. 그다음 두 번째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아주 파월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 관통광에 못 박았습니다. 뭐냐? 실업률 낮아진다고 인플레 생기는 거 아니다. 세상 바뀌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나올 텐데 일시적일 것이다. 저금리가 금융 불안정을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관련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타이트하지 않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우리 예전처럼 연준이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우리 예. 확인하고 넘어간다. 자, 이게 이제 월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preemptive,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이 있는데 이제는 behind the curve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실업률이든 무슨 뭐 인플레든 그 추이를 보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또 하나 금리 인상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가이던스가 제시한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면 소장님 저희 그 금리 인상 그 네. FOMC 얘기를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네. 좀 더 깔 얘기가 좀 있어요. 개장하겠습니다. 네.
네, 3월 20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미국 국채금리의 그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뒤섞인 시장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증시, FOMC 이후에 반짝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그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5%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시장이 어떤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이 경계심이 확대된 그런 불안한 흐름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또 대형주,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증시 쪽에서 나스닥이 많이 조정을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그 미증시의 영향을 또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출발 지수입니다. 0.2% 일단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46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후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오름세는 이어집니다. 0.2% 상승세 95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0.3%에서 0.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82,200원 그리고 13만 9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입니다. 0.4%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오늘장에서 하락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0.6%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71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에 입성한 SK바이오사이언스 입성 첫날에는 따상에 성공을 했고 이튿날에는 이제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4.5% 약세를 나타내면서 1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앞서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바이오주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오늘장에서 호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스코가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0.8% 올라갑니다. 그리고 KG 동부제철은 보합, 이 가운데 동국제강이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기계 섹터 호가 상황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중공업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5% 강세입니다. 1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10% 급등입니다. 8,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해서 분할 합병 계획 자체가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TX 엔진도 18% 급등입니다. 지금 8,520원에 8,560원까지 또 올라가고요. STX 중공업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5,030원입니다. 오늘 기계 섹터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해운주 흐름도 좋습니다. 대한해운이 0.8% 상승세고요. 3,490원 그리고 HMM이 1.6%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HMM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2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페노션도 2.6%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6,4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오늘 해운주 흐름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흐름 아니면 또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1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2% 떨어집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에는 개인 투자자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8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68억 원, 15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섹터는 화학 섹터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들 화학 섹터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좀 빠르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계 섹터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쪽에서 지금 기계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기관은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은 동일합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0억 원, 82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40전 상승한 1,13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소장님 앞서서 저희가 뭐 네. FOMC 네네. 성명서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얘기를 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하실 얘기 많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왜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통했던 파월의 그 신공이 예.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이어지지 않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시장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아, 파월의 말 자체를 이제 믿을 수가 파월의 없다. 말 자체와 연준 예.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립서비스라고 네. 제목을 달았습니다. 립서비스이기 전에 그냥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라고요. 파월이. 예. 자, 경제 지표는 좋아질 겁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작년 대비 경제 지표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재 효과는 예, 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제 필립스 곡선 안 통하는 세상이야. 안 통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경제학 개론에 보면 이렇게 해서 뭡니까? X축에 네. X축의 실업률, 예. 그다음에 Y축의 인플레이션 하다 예. 보면은 이런 식의 아, 반비례 관계. 반비례 예. 관계. 실업률이 낮아지는 만큼 그만큼 뭐죠?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막 뜨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플레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고 이제 실업률이 많아질 때는 또 물가도 떨어지고 예.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이제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고용 하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별로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다라는 해석을 또 그렇게도 하기가. 보고 있죠. 예. 그렇게도 보고 있고. 자, 연내 기자들이 많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내 이렇게 자산 매입하는 거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 자,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예. 뭐 시장이야 또 뭐 오르다가도 빠지다가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웃으시죠. 미국 얘기하다가 여기다가 해해라고요? 해해에다가 제가 강조점을 한다고 예. 한 거는 이 제롬 파월 의장 특유의 웃음이 늘 저래요. 아, 뭔가 이 약간 좀 해해라는 웃음이 주는 그 신호가 있는 건가요? 해해. 뭔가 사람마다 좀 확신이 안 서는 말을 하거나 뭔가 조금 아니다 싶을 때 뭐 혀를 낼름거린다든지 눈을 갖다가 틱 현상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게 있듯이 이 양반은 제가 봐서는 일단 헤헤거리고 시작해요. 뭐 좀 이상한 얘기할 때. 아, 상당한 진전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란 실제 진전이 뭐 전망이 진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네. 인상 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만 그동안 우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제시한 요구 조건이 분명하게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데 그다음 말은 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의 최고위에 앉은 사람 같으면 말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 기준을 계량화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거부해왔다. 이 뭔 말인가 하면은 연준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뭐 실험 완전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라고 표현되는 그 맨데이트 2개 그게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완화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그러면 완전 고용이고 어느 정도가 물가 안정입니까? 그걸 갖다가 계량화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거부해왔다. 이 아, 이거 얘기는 뭐냐? 수치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예,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겁니다. 아, 그 시장 굉장히,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할게. 정성적이고 재량적이란 그런 얘기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월스트저널에다가 또 목금 안 통하니까 이틀 후에는 월스트저널에다가 또 기고도 하나 썼어요. 네네. 뭐 tools to avoid meltdown 시장의 붕괴를 막고 그리고 and save livelihood 생계를 갖다가 또 돕기 위한 구하기 위한 뭐 도구들 제목은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전반적으로 이러네요. 국내 언론의 평가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국채금리 손 놓나 뭐 시장 충격 커지나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연준이 시장을 속이는 걸까 시장이 연준을 오해한 걸까 그리고 이 표현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미국은 지금 연준과 시장 간의 삿바 싸움이 치열하다 하는 그런 얘기고 아, 그다음에 결국 미 연준 은행권 자본 규제 SLR이라고 네네. 하는 그 부분 이걸 갖다가 이제
1년 만에 종료해서 금리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하는데 이 SLR 이제 이런 용어까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그래요. 이 SLR.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플멘터리의 S, 보충적, 뭐 레버리지의 L, 레이쇼 해서 결국 요약하자면은 총 자산분해 여기 자기 자본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구하는데 이 총 자산에서 작년 3월에 팬데믹이 온다고 국채까지 집어던지면서 그때 국채 수익률이 폭등을 하니까 연준이 1년 동안은 이 자산에서 지급 준비금 지준하고 국채 매입 부분은 빼줄게 분모를 예. 갖다가 줄여주니까 그만큼 자기 자본 확충 부담이 적지 않니 그만큼 국채도 사고 또 지준 좀 더 쌓여도 되니까 지준이 쌓인다는 얘기는 예금 받고 대출하다 보면 지준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도 좀 활발하게 하고 국채도 사달라는 차원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 이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셰럿 브라운 의원 이 양반들이 3월 초에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통화감독청 이쪽에 보스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그거 끝내 3월 말까지 한시적이었는데 끝내 안 그러면 대형은행들이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꾸 자본 확충에 게으르게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져 하는 차원이었고 예. 그래서 결국 연준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또 재밌었던 거는 연준과 방금 이런 서신을 받았던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에서 동시에 SLR 완화 조치 이번에 종료라고 동시에 네. 발표했고 예. 그다음 이게 또 영향을 줄 거. 그 얘기는 잘못하면은 미국 국채를 좀 더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권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을 확충하려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아서 네, 비율을 자금을 맞추기 확보해야 위해서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월가에서는 그러지 말지 했는데 결국 갔던 겁니다.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월부터 3월 초까지 했던 거는 3월 들어서 특히 이렇게 된 거는 시장은 아는 겁니다. 네. 연준 쟤들 별 수 없어. 예. 저 정치권에서 저러면은 저거는 그냥 저렇게 된다고 봐야 돼 하는 차원에서 미리 대응했다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아까 이렇게 국내 언론들의 언론, 평가 예. 중에 미국 증시 연준과 시장의 줄다리기로 인해서 변동성 장세가 전망된다. 네. 이거 굉장히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변동성 장입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FOMC 내용도 살펴봤고 네. 언론이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봤는데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FOMC 이번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 뭐 계속해서 이제 기사도 읽고 그다음에 연준 파월 의장이 뭐라 했는지도 살피고 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정도의 시장 반응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이 짤이 있는데 짤이라기보다는 이 화면이 있는데 이게 자꾸 네. 연상되는 거예요. 어떤 화면인가요? 저는 저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는 못 봤는데 이 장면만큼은 잘 알아요. 우리 저 참 연기 잘하시는 배우죠. 장항선 씨가 했던. 이 이거 혹시 뭔-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네. 소리를 합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점도표가 좀 올라왔던 거 이걸 갖고 시장이 조금 그리고 기자들이 주목을 하니까 뭐라 하나 하면은 그거 약속 우리 연준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뭐 전망도 아니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는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다가 또 점도표 얘기가 나오나 하면은 진짜 저금리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했더니만 예. 점도표 봐 그렇게 중간값이 계속 후내년까지 가잖아 이럽니다.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데다가 자 이렇게 해봅시다. 네.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훨씬 넉넉하게 미리 얘기해 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이 양반이 시장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 넉넉하게 과연 몇 개월이나 뭐 한 1년 전에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시장은 벌써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뻔하게 아는 사람이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SLR 저런 것도 그러니
자, 뭐 되는 대로 해서 편법으로 그거 했고, 자, 지금 이제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 뭔 놈 이거는 뭐 이먼 개소리야가 시장에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도 어지간해야죠. 이 와중에도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이틀 전에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예. 이 와중에 뭘 연준 보고 또 내놓으라고 합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서 장기 수익률 좀 떨려주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한 더 하든지 도대체 이거는 거식증이에요, 거식증. 먹어도 배가 안 부르든지 뭐 아예 자기 발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먹어 제끼는 이 개소리 하는 쪽이 시장도 개소리요, 연준도 개소리입니다. 이 너무 이 비정상인 네. 상황을 갖다가 십수년째 이어오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른바 정상화라는 것을 갖다가 양쪽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아니 서울시장에서 10만 원 주면 뭐합니까? 예. 50km 그거 57, 8km만 달려도 그냥 과태료 날라오는데 한 두 번만 찍히면 그 10만 원 날라가는 데다가 공시지가 또 저렇게 올려면 뭐 하냐고요. 좀 살게 해주세요. 연준도 네. 백악관도 우리도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요. 예, 예. 네. 자, 뭐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립서비스적인 발언 자체가 뭔가 시장에 적잖이 충격을 주고 있다 보니까 좀 표현이 이게 직설적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그건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 뭐 이해는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워낙 변동폭이 커지고 지금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네. 보니까 네. 좀 시장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국채 수익률 흐름 보시죠. 2년물은 안 움직입니다. 즉 그러니까 향후 2년 내는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는 걸 갖다가 국채 시장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년물부터는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10년물, 30년물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지난주 2년물은 1.75%를 장중에 올랐었어요. 30년물은 2.5% 올랐었습니다. 우리 네. 다 기억하시죠? 언제 10년물 기준으로 언제 1.5% 갈까? 1.5% 넘어서고 나면 1.75%일 텐데 했는 걸 이걸 갖다 지금 말한 지가 보름도 안 돼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은 한번 기다 싶으면 가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레포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만큼 즉 채권 좀 빌립시다. 내 현금 맡길게. 네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맡기는 현금에 대해서 이자 받는 게 아니고 웃돈 줘가면서까지 국채를 빌려서 이 국채를 갖다가 숏을 치고 있는 공매도를 치고 있을 만큼 국채 가격이 빠진다. 국채 수익이 오른다에 월가가 배팅을 하고 있다. 그 추이를 보면은 거의 사상 최고치다. 즉 이 친구들이 숏 퀴즈로 내몰리면 또 국채를 사야 된다. 그러다 보면 국채 수익률은 곧 안정될 것이다. 증시도 괜찮다. 이런 어떤 논리 전개도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의 이 속도로 봐서는 다소 과하다 싶은데 이게 이러다가 진짜 2%도 치겠다 싶은 거예요. 예, 예. 10년물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실질 금리인 팁스 금리도 그렇고 아래쪽에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그렇고 계속해서 둘 다가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둘 다가 오릅니다. 즉 올라가네요.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오르고 실질 금리도 오르면서 이 명목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흥국 뭐 브라질이라든지 예. 뭐 터키, 러시아는 지금 빠르게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이러냐 예. 하면은 자 이제 막 오르면은 미국 쪽에 용어가 왔다 갔다 하죠. 미국 쪽에 금리가 오르니까 국채 수익률이 오르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그 얘기는 결국 또 금리 차이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차원도 있죠. 뭐야 미국채 수익률 요즘 미국채 사면은 저 정도 수익률이 나오네? 그러면 뭐 신흥시장하고 별 차이 없고 유럽은 뭐 마이너스인데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신흥국 좋다 했는데 신흥국은 조금 불안하잖아. 예. 그렇다면 미국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런 식의 해서 흐름이 되면은 그쪽 신흥국이나 다른 쪽의 통화들이 약세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으려면은 약세도 될 뿐더러 그만큼 신흥국에서는 자본 유출의 우려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IMF 아니었어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예.
자본 유출된다 보면 환율이 1,000원 하는 놈이 2,000원까지도 치솟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우리 금리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IMF가 20%까지도 막 때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 유출 좀 극단적으로. 막아보려고. 네. 예. 그런 논리인데 그만큼 전반적인 달러 약세는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다. 그래서 왜 완화적인가? 막 몰려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신흥국들은 달러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그 나라 통화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들도 어떻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거예요. 환율에 별 걱정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도 되는데 여기의 경우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빡빡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흥국들한테 브라질, 러시아, 터키 할 것 없이 보시다시피 브라질이 2%에서 2.75% 그냥 25%도 아니고 75%를 훅 올렸습니다. 한 6년 만에 처음 올린 거예요. 러시아는 4.25에서 4.5 올렸어요. 그리고 터키는 17%, 19%로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달러 해알 이래요. 어쨌거나 조금 데일리 보시면은 금리 인상한 효과가 환율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 브라질 지수. 브라질 지수에서 딴 것보다도 이거 한번 보시죠. 팬데믹 이전 레벨보다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브라질. 요거만 눈여겨보시고. 네네. 그다음 달러 리라. 리라가 웃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요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마 갖고 계신 그냥 앱에 인베스트닷컴 같은 데만 쓰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세는 8.15.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7.2인데 지금 오늘 아침 시드니장, 웰링턴장, 오늘 가장 일찍 열리는 외환시장에서 갑자기 훌쩍 뛰어서 8.12 어라운드에서 한 13% 환율이 뛰어서 가는 거예요. 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금리 인상했다고 중앙은행 총재를 또 자기가 네. 임명했던 총재로 넉 달 만에 또 잘랐습니다. 네. 그러니 요새 뭐 정치하고 엮어서 말을 못해서 저는 좀 일견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온전하게 시장을 하집니다만 저런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뭐 한 방이 예. 그동안에 꽤나 이렇게 안정을 찾던 리라가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고 특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지수도 많이 왔습니다만 최근 6개월 흐름 보면은 오늘 아마 이후에 아마 트리플 탑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예. 상황이고 루블도 뭐 이런 정도. 즉 러시아 주가 지수도 보시면은 팬데믹 이전 레벨. 다만 우리는 뭐죠? 팬데믹 이전 대비 코스피 한번 치워주십시오. 코스피 예. 한번 떼어주십시오. 팬데믹 이전 대비 코스피 일간 차트. 팬데믹 이전 대비 어떻죠? 훨씬 올라와 있죠.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뭐죠? 제목이 아까 나스닥하고 똑같죠? 5일선, 21선, 61선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후 방향이 그래서 지금 아마 당장 오늘 급등이나 급락은 이번 주 중에 힘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평선들이 촘촘하게 모였으면 여기 사야 되는 사람도 많고 팔아야 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많은 사연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이번 주는 이러다가 또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이 꽤나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렇죠. 뭐 파월도 그렇고 한데 지금 시장 흐름이 만만찮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도 또 말로나마 때우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어떤 연준 관련 인사들의 그 발언도 한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다른 예. 거 없습니다. 미국 금리, 수익률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기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문 조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풍제 롯데케미칼이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 삼성물산, 포스코케미칼, 삼성화재, 한국항공우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 힘이 좀 좋지 않네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볼게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인데 오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만 올라가네요. 나머지 종목들 좀 내림세고요. 기아차,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페노션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해운조름이 좋죠. 페노션이 상승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약보합권이네요. 3037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으로 951포인트입니다. 오늘 3월 20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51대 49 싸움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양당은 각각 1,600여 명을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를 통해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 단일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양측은 모두 51대 49의 승부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개시 첫날인 오늘 오 후보는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안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박영선의 승부수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논쟁을 벌이는 사이 서울 16개 구를 찾아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어제는 서울 용산과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을 찾아서 지역 공약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면 접촉을 늘리고 조직력을 풀 가동해서 득표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박 후보는 논란이 불거진 남편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에 대해선 해당 주택을 지난 2월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는 박범계 한명숙입니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모해 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9일 있었던 전국 고검장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오늘 오후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수용하되 당시 한명숙 뇌물수사팀의 수사관행 특별감찰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포스트 윤석열입니다. 포스트 윤석열이 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가 오늘 마감되는데요. 법무부는 차기 총장 천거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추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넘길 예정입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입니다. 내일부터 요양병원의 만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혈액에 응고되는 혈전 발생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백신과 혈전 사이 인과성이 없다는 유럽의약분청평가와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접종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도 백신을 맞아서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며 백신 접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예방접종위원회의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환갑까지 재판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의료진 판단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구치소 이송 시점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시작될 예정이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로 수사심의위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환갑이 다 돼서야 그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국민연금 순익입니다. 미래 세대가 4,311조 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기홍 초빙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점진적 개혁안의 재정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표했는데요. 최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기간을 무한대로 늘리면 미래 부채가 4,3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특히 현행 보험료 9%를 유지할 경우 1965년생 중 고소득인 5분위 가입자는 낸돈보다 평균 1억 5,470만 원의 연금을 더 받지만 2000년생은 5분위가 4,580만 원을 받아 3.37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 격차를 줄이려면 최소한 보험료 4%포인트를 올려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티맵까지 유료화입니다. 카카오티에 이어서 티맵까지 유료화에 들어갑니다. 티맵은 오는 4월 19일부터 내비게이션 사용에 드는 데이터 통화료 무료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맵 운영사인 SKT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셈이 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하루 종일 티맵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나 배달 종사자에겐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카카오티도 택시 배차 유료 서비스를 내놓으며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업체들의 유료화로 이용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이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앞세워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형수 겸임교수,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오르고 같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한 교수님 일단은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예. 그래서 이 표준주택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신빙성을 뭐 갖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거래 건수도 좀 부족하고 이렇고 개수도 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공시가격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네, 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공동주택은 뭐 작년 한 해가 재작년이죠. 112만 건이 거래가 돼서 표준화나 어떤 비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가격을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단독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1만 한 2천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떤 표준지의 어떤 기준이 사실 네네. 모호하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고 예. 지역의 건물 구조라든지 건물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표준화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표준지를 뽑고 나서 예전에 이제 지자체에서 나중에 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산정을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향이나 조정하는 것을 좀 없앴습니다. 지침을 내렸는데 일단 산정 방식은 일단 표준화가 좀 더 시급하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공동주택은 지금 한 70% 가까이 공시가격이 형성돼 있음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55.6% 수준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낮군요. 네,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9억 이상의 이제 9억에서 15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한 6, 7년 내에 90%를 좀 조속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9억 미만의 주택은 2035년까지 90%를
공시가를 형성하는데 네네. 산정 수준은 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2028년이다 그러면 한 7년 남았잖아요. 네네. 7년 동안에 지금 55.6%면 나머지가 90% 맞추려면 한 38%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평균해서 하는데 9억에서 10억 사이는 연 한 3.5%씩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15억 이상은 연 4.5%씩 오릅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15억 이상 단독주택은 무조건 90%를 맞추게 돼 있어서 정부가 얘기한 35년은 9억 미만이나 9억에서 15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네. 15억 이상의 단독주택들은 제가 볼 때는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산정 마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너무 빠르군요. 가파르고. 네네,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오르니까 실제로 시장의 단독주택 매물이 좀 자꾸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올해 보면 공동주택도 공시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이게 나중에 매물로 나올 것이냐 마냐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좀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기존의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네네. 매물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매물을 많이 내놓을까 아니면은 버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올해 6월 1일이 되면 예.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그 다주택자 중에서도 매물 정도가 한 30%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뭐 사실 뭐 기획재정부의 어떤 이런 기대들은 다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예. 6월 1일 이전에 매각을 완료를 하려면 이미 매물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주택자의 매물이 정말 시장에 많이 쏟아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물론 최근에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이제 보합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패턴들은 보이고 있지만 네네. 이거는 뭐 다주택자의 매물이라기보다는 뭐 그 외적인 변수, 거시적인 어떤 외적인 변수 미국의 뭐 장기금리, 국채금리가 장기채의 오르거나, 그 인상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시중금리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인상 이런 네네. 것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비수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뭐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물 또는 아니면 현재 보유자의 매물이 늘어난다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6월 1일자로 굉장히 6월 1일까지는 그래도 부담 좀 낮춰줘서 매물이 나오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한 6월 1일이면 이제 2달 좀 더 남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매물이 나와봤자 이제 그때 안에 처리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어떤 얘기냐면 6월 1일이 지나면 예. 현재 수준보다 높아진다라는 것은 맞는데 예. 지금의 그러니까 보유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예. 6월 1일보다 절감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이제 거래세가 거래 비용 또는 네네. 또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데 네. 6월 1일이 지금 여기서 이제 중과를 하겠다라는 거, 추가하겠다는 뜻이니까 유예를 해놓은 거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은 뭐 그 깎아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네네. 지금도 사실은 양도소득세는 비쌉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6월 1일 이후에 파는 사람에게는 하겠다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뭐 다주택자들은 이미 갈 길 정한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갖고 있는. 버티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버티고 안 하겠다 아니면 이미 그 이전에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매물 나왔어야 돼요. 예, 근데 뭐 매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떤 그런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좀 매물은 그렇게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방식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 뭔가 매물이 나옴으로써 시장을 좀 안정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뭐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냐 최근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적폐라는 이제 어떤 단어까지 씌우면서까지 투기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투기 얘기를 세력으로 하니까요. 몰고 가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네네. 택지상한 소유 제한법이라고 해서
그 한 택지에 200평 이상 뭐 택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위헌이다라고 위헌이었어요, 결정을 그게? 했어요. 판결이? 그런 사례를 보면 일단 이게 위법 불법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보유세와 관련해서 사실 본연의 재정 확보 목적보다는 어떤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적 조세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세를 재정 목적이 아닌 그 정책적 조세로 활용하는 것이 맞냐라는 네.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그 정책적 목적 자체 효과도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미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세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투기 세력의 수요만 누르면 어느 정도 집값은 잡힌다 이런 전제로 이제 초반부터 정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관련 어떤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억제 정책을 썼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 매물이 나오게 하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 자체가 네. 소위 이제 부동산 보유세, 이제 세산세하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라고 하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는데 네네. 이거 사실 반비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유세를 높여서 내가 주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그럼 팔아서 엑시트를 할 수 내놓게 있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엑시트 하려고 보니까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네네. 당연히 보유세 증가분하고 양도세하고 이익 형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양도세가 훨씬 높거든요.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1년만 버티면 이 기조가 유지될지 바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조금 정책을 너무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 환경과 같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1%고 금리 자체도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네네. 예전에는 집값이 오를 때 경제 성장률도 동반해서 일반적인 중산층도 어느 정도 올라간 집값을 소화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100억의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30억 정도만 집안채로 보유하고 나머지 70억을 은행에 넣어 놓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나 뭐 암호화폐 같은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최근에 주식 양도세, 상장 주식 양도세도 올려놓고 뭐 코인 자체는 애당초 정부가 초기부터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은 마당에 자산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포진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상 그렇다는 네, 거죠. 그리고 설사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매물이 나왔다 칩시다. 그것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의 대출도 제한해놨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LTV의 70%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 4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수저 아닌 이상은 자력으로 그걸 매수를 못해요.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고소득 자산가들이나 전문직 정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갈게요? 지금 아직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저렴한 주택으로 가겠죠. 저는 결과적으로 그나마 지금 6억 원 미만으로 형성된 저렴한 주택조차 상승하고 임대차나 또 월세 시장까지 상승하는 부작용만 나올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올해가 사실 공급이 좀 부족한 해라고 계속 이제 알려졌고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상반기 중에 좀 매물이 나오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안정해 보겠다라는 게 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어떤 이유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말씀도 뭐 저도 한 90% 정도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출구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출구를 이제 닫아놨죠. 네네. 닫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를 좀 하나 말씀 올리면 예. 작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 그럼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이 종부세나 이런 법안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새롭게 또 완화하거나 이러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자산 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금 공동주택이 허위신고 매물이 없어진 지 8월 23일 날 시행돼 가지고 9월부터 현재까지 추계를 보면은 이 9월 초에 아파트 매매 물건이 서울시만 한 4만 건 정도 됐습니다. 3만 2천 건, 3만 5천 건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4만 5천 건까지 가까이 갔어요. 한 1만 개가 늘었어요. 근데 거래량은 줄었거든요. 이런 시장 지표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 전월세도 저번 그 9월 초부터 계속 늘었습니다. 보도에는 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15일이니까 7월 1일부터 하면 2024년 7월 1일까지는 그러니까 총선이 다시 있을 때까지는 이 종부세 내용이 바뀌어 쉽지 않다는 거죠. 집권 여당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약간 갭 투자나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적대시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시나리오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또 갭 투자자들을 구분하는 어떤 정책 시나리오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실제 국민을 위한 시장의 어떤 그 아까 말씀 주신 출구 전략들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공급 3기 신도시하고 이사 대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막연하게 예전의 시절에는 1년 정도 지나면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걸 좀 고쳐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가 너무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실제로 다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 된 이런 연계성을 볼 때 우리 다주택자 특히 갭투자를 하셔가지고 자금이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스스로 좀 판단하셔서 지표들을 보시고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 그 선거 결과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일단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지 뭐 저희가 드린 말씀도 다 참고 사항이고 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글로벌 상황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리 뭐 이런 것도 그런 같이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자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때가 좀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말씀해주신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총선이 나중에 뭐 좀 수년 남아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불확실성도 있고 안정성이 이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지금 단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그 단독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게 또 세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좀 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뭐 아마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게 공동주택이 거주 비율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많죠. 주로 이제 단독주택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뭐 다세대 연립주택에 사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가격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폭넓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시세에 대비해서 실제 공시가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것들을 현실화율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현실화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뭐냐면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걸 평가를 하고 실효율을 할 때 오를 만큼 올리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을 때도 같은 그 층,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좀 다르게 실제 표출이 됐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인데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국토부는 이제 약간 뭐 나름대로의 변명 같은 변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조량이라든가 남향 뭐 북향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아마 구체적으로 더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의 호수가 하나, 둘, 셋, 4개 라인이 있으면 맨 끝에 호수들은 외벽에 접해 있으니까 난방비가 좀 더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외부의 벽에 그대로 접해 있으니까. 중간에 좀 따뜻하긴 합니다. 중간은 좀 따뜻하고 네. 그다음 맨 꼭대기 층은 약간 좀 그렇고. 근데 그러한 것들까지 따져서 만약에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산정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수긍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해서 뭔가 좀 오류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4년 전 2017년만 해도요. 실제 개별
그러니까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 건수가 전국 단위로 한 3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건수가 300건 정도. 이의 신청한 건수가 네. 작년만 해도 3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둘 100배가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들의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럴 만한 어떤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뭐 그게 둘 중에 어떤 것이 원인 제공을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만큼의 뭔가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같은 동 같은 층인데 공시가격이 다르다. 참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황당한데, 드네요, 네. 사실. 우리가 작년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 날 제가 알기로 KBS 뉴스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강동구의 단독 주택지가 거래가 60억이 됐어요. 근데 네. 재산세 과표 기준이 2억입니다. 2억이에요. 네, 60억짜리가 2억으로 돼가지고 뉴스에 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보면 되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도 옛날에 말이 많았잖아요. 뭐 싸니 비싸니. 삼성동 사옥이 세금은 27억에 매겼는데 거래는 48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28억 주고 샀어요. 네. 단독주택을. 사셨는데 올해 뉴스들 보면은 14억에서 16억으로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떠요. 실거래가 이 공시가격의 기준이 뭐냐면 적정가격이거든요. 네네네. 통상 합리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적정가격이라고 그것이 공시가격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아파트 말고도 단독주택인데 바로 같은 동네예요. 거의 비슷하게 거의 뭐 아는 사이였나 봐.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그럴 한 수 100m밖에 안 되는데 네. 가격이 뭐 한 2배 정도가 차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너무 많이 차이 부산에서.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작업을 감정평가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전부 다 못하니까.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매인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균형을 잡거나. 누군가는 균형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를 네. 그 식구가 그 식구인 거예요. LH 사태처럼 그 식구가 그 식구인 거예요. 보상하는 사람이 보상하는 사람 투기하는 것처럼 감정평가서도 네. 결국은 당신들끼리 어떻게 얘기가 된다라면 가격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가 덜 돼 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급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서 집을 져야지 너무 급하게 가면 그렇죠. 탈나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를 느끼고 이런 분들이 갭 투자한 분들이 네네. 그러면 나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냥 팔겠다라고 하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양도세가 적정선이어야 돼요. 이거는 팔려고 하니까 억울한 기분이 들잖아요. 뭐 그렇죠.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거나 이래서 우연히 3주택자가 됐다고 가정을 할 때 72%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팔기 싫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 감정을 좀 충분히 생각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뭐 협의, 포용, 소통 항상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안과 상관없이 한시적이라도 한 1, 2년 정도 네. 이 정도 양도세 완화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제가 어느 강의에 가서 다주택자분들인데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면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15% 정도만 내려줘도 팔겠다는 거예요. 15%?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2%니까 15%면 4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45%면은 남는 거에 반을 내는 거니까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용인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면 파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높다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도 상하시고 등을 돌린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좀 계속 얘기하는 소통 포용을 좀 발휘해서 좀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올해는 또 아파트 입주량이 좀 적잖아요. 딴 때보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양도세 완화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좀 부가 네. 설명을 같이 해주셨는데 이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종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증세다 사실상의 증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토교통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나 또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없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지금 국토부의 해명, 그러니까 보유세나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담이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나름 뭔가 좀 불난 거를 좀 꺼보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정부의 지금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는데 그렇죠. 제가 최근에 논의들을 좀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각자 유리한 사례들만 예로 들어서 자기 입장을 옹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기본적으로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이번에 6억 원 이하 부분에 있어서 그 세율 자체를 0.05% 정도 하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 부분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 보통 이제 10만 원 가량 정도 혜택을 보시는 게 있고 또 이제 직장 보험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이제 원래는 보험료를 안 내다가 네. 갑자기 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기존 재산 공제 액수에 최대 500만 원을 더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이렇게 얘기네요. 해서 한시적으로 그 이제 증액되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내년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요. 2030년까지 최대 90%까지 90%죠.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내가 혜택을 보고 그렇게 증액이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2030년까지 다 돼갔을 때는 어떻게 될 줄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그런 게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추가로 뭐 소득 활동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없죠. 이제. 여지가 전혀 없는 마당에 내가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장기적으로 걱정이 봤을 되죠. 때 부담이 상승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 관점에서 뭐 내년에 얼마 더 내냐 덜 내냐 사실 이런 거는 좀 본질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인 얘기를 좀 써놨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이미 뭐 그 공시가격에 대한 공시가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의 장기적으로 급증한다는 사실은 뭐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니까. 네,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잠깐 약 거래 절벽이 발생한 다음에 약 보합세로 조금 이제 가격이 보합세로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풍선 효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지방 쪽에서 주변으로 집값이 퍼져나가기 올라갔단 시작했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24번의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봐서는 25번째는 성공할까 힘들겠죠. 의구심이 그럼 들겠죠. 만약에 풍선 효과로 전월세나 그나마 서울에서도 아직 뭐 관악구나 노원구나 일부 이제 주택 그나마 중저가가 좀 있는 지역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 4년 후에 어떻게 되냐?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또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국토부의 해명 자료를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부분의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국소적인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일부는 실제로 그 건보료라든가 그다음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네.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거기에 혜택을 그러니까 그 감소되거나 이런 어떤 오르지 않는 분들 말고 네네. 실제로 오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의 언급이라든가 네. 주장들이 전혀 어불성설이죠. 자기에게는 그분들 전혀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 언론의 어떤 보도 그 태도도 마찬가지고 국토부의 어떤 보도 태도라든가 정부 여당의 보도 태도 또 야당의 태도들 보면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계속 주장하는 건 맞잖아요. 뭐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팩트냐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진다면 네네. 그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에 네. 짧게 한마디만 예, 첨언을 교수님. 하자면 사실 이 공시가격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결국 건보료와 연결시켜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60개의 행정행위 내는 행정작용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수급자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 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생계곤란, 병역 면제.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남인데 네네. 뭐 저희 부모님이 다 아프고 저희 동생도 아파서 내가 없으면 저 안 되는 말고는 상황이다.
볼 사람이 없다. 근데 거기서 자산을 평가할 때 공시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정작용이나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공시가격은 60개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부분에서 자격 요건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복지가 저하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혜택과 사회적 평등이 오히려 저해질 수 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잡으려다 다른 걸 또 놓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까지 좀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또 이슈가 됐던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가 되면은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냐 이게 또 굉장히 화두가 되긴 합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하는데 올해는 1, 2위가 모두 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으로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 사장의 자택으로 알려졌는데 1위가 이렇게 또 바뀐 상황을 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 얘기 같긴 합니다. 너무 액수가 커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남 얘기 같죠. 저도 남 얘기 같은데 네. 그 단독주택이 뭐 그 정도로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면적 단위로 좀 바꿔보면요. 예, 1250제곱미터인데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그냥 어떤 기준점에 따져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면적 대비해 보니까 지금 강남이 비싼데 1억까지 간 데도 있잖아요. 그 기준하고 뭐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개인 어떤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뭐 공동주택처럼 근데 뭐 큰 집들은 보안시설이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우리가 위안 삼을 건 그거겠죠. 뭐 92% 이상의 국민의 집들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할 거 없이 6억 미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네네네. 6억 미만 실제 시세로 한 8억 9억이겠죠. 그 정도 미만의 90% 이상 국민이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시고 재벌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향유하는 부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담 높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엔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은요. 뭐 특별히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갖고 뭐 그런가 나쁘게 보다. 네, 그렇게 그런가 생각하지는 보다.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이건희 전 회장의 이건희 회장의 그 주택 두 채가 제일 비싸다니까 뭐 그럴만 하지. 뭐 제일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였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둘 다 용산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남과 이태원. 뭐 예전과 달리 용산구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 효과라든가 프리라이드 효과 같은 것들이 용산민족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쓰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단독주택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된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부동산 시장 얘기하다 보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LH 얘기입니다. 뭐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이슈가 돼버려서 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오늘 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땅 투기 의혹이 지금 뭐 계속 하나하나씩 뭐 밝혀지는 부분도 있고 의혹들도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LH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잘 통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뭐 감사나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사실관계 오류를 좀 잡자면요. 고 이건희 회장의 주택은 작년에도 1, 2위였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1위였나요?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오보가 나오고 있냐면 네네. 공시를 하는 부동산은 세 가지 종류죠. 토지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네네. 토지하고 단독주택은 표준가와 이제 개별가로 이원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형태가 천차만별이고 네네네. 그것을 국토부에서
417만 호나 되는 개별 주택 자체를 다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한 표준 주택을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공시를 하고 예, 예. 공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지자체장이 다시 산정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이명희 신세계 그 회장은 개별 주택이 아니고 표준 주택에서 1위였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은 고 회장은 이제 작년에도 네네. 1, 2위를 다 차지했었어요. 다 쳐져 있었군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470억, 350억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려서 네. 예, 그거는 좀 다시 깎고 수정을 들어가고, 해주셨네요. 예. LH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내부 감사가 있었니 없었니 뭐 감사 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많고 한데. 네.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 분께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LH 자체의 어떤 자정작용, 검증작용, 그다음에 도덕적 불감증,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심리 상태부터 그거를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전혀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식상할 정도인데 이제 변창흠 장관이죠 지금. 예, 국토부 장관 아직까지 퇴임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 재임 시절에 그 7월달에 모 이제 시민이 그 한 직원의 정말 그냥 단순히 일탈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가다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분석을 해서 LH에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LH에서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간 감사를 하면서 단 한 건의 비리 사례도 적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번의 이사회가 열리면서 네. 그중에 5번은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결의하고 대부분의 안건 자체도 형식적으로 통과해서 사실상 회사가 제대로 자정작용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LH의 규모 자체가 이제 직원 수만 해도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고 보유 자산만 이제 180조에 이를 정도의 이제 거대 공용 공기업이고 기관이죠. 네. 또 특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 시행자의 지위까지 취득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런 불감증은 사실 충격적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사실 최근에 뭐 LH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세균 총리께서 LH 자체를 해체하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해체가 예전처럼 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그냥 단순히 합쳐지기 전처럼. 분권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공공주도의 개발 방식을 지향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취지가 모호해요. 근데 지금 어떤 이런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도 급한데 네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 가지고 누구의 눈에 아직까지 이거 논의하고 있으니까 검경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한 교수님도 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이슈일 텐데 네네. 사실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뭔가 참 사실 잘 이루어졌으면 견제나 감시나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사실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전에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사실 그 LH 자체에 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직원이 한 6천 명이었죠. 지금 네네. 9천 명. 그 10년 전에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 당시도 징계 수위나 걸리는 경우는 많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뭐 파면이나 이런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죄를 져도 자기들끼리 품앗이 하는 거죠. 검찰이 품앗이 하는 그런 걸 좀 따라 배운 것 같아요. 잘못된 거를 갖다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는 싹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디테일하게 보니까 감사원을 지적한 내용들이 그거예요. 걸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뭐 딱 있으면 네. 잡아서 파면을 시키든지 해야지 일벌백계가 돼서 뭐 다른 조치를 일은 안 할 해야죠. 텐데 그걸 보고 그냥 경고 조치 뭐 손방망이 수준으로 처벌을 했다는 끝나니까 얘기시군요. 직원들이 이제 우습게 하는 거죠. 해도 우습게 알면서 괜찮겠구나. 점점 이제 이게 아주 상습범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건데 그 감사하는 그 기구가 제가 알기로 40명인가 있던 걸로 기억나요. 주택공사 안에 네네네. LH죠. 그 사람들도 같이 했겠죠. 안 하고서 어떻게 잡지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땐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건 저는 그겁니다. 이게 한 10년 더 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터져서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갔으면 좋겠는데 네. 또 집권 여당에서 특검을 가면 또 내년 대선에 또 신경 쓸까 봐 뭐 고민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국민 삶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네. 정의로운 사회를 뭐 정부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합조단 조사가 제가 볼 때는 국민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국회의원 전수조사 가려면은 경찰에 그것도 있지만 특검이 안 된다라면 만약에 그런 네네네. 부담 때문에 그러면 법을 집권여당이니까 180이니까 법 만들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죠? 마음만 먹으면. 그럼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면 법을 하나 만들면 돼요. 특별 파견 검사 제도를 하면 되잖아요. 파견 검사가 뭐 검사하고 경찰하고 싸우지 않게 균형 좀 네. 맞춰주고 거기서 검사의 툴을 갖다가 투입해서 같이 권한을 효과적으로 주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검 수준에 반하는 조직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여야가 지금 핑퐁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같이 하자 했다 너희가 뭔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만약에 여야가 이렇게 흐리부리하게 지나가면 제가 볼 때 요번에 국민은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 덕분에 지금 광화문 광장이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사태는 공직자 비위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국민 배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을 가던 부담이 되면 특검에 준하는 새로운 제도를 빨리 집권 여당이 국민이 밀어줬잖아요. 만들어서 하던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그 폭탄 역폭풍을 맞을 그 시기가 높다. 점점 다가온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뭐 LH를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뭐 각종 뭐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정치권에서는 일단 특검을 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합조단이 뭐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교수님은 일단 특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뭐 저는 뭐 특검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특검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최소한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이었던 뭐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네네. 해야 되는데 뭐 그쪽은 또 뭐 하는 것들 자체가 그동안에 어떤 그런 뭐 척을 지은 어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네네.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그동안 우리 시쳇말로 해먹었으면 본인 명의로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그런 여태까지 주장이 좀 옹색해지는 것이 서민들에게 집 사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집 지어서 싸게 공급하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보면 셀프 투기를 방치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뭐 김영란법도 있지만 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검찰 그다음에 뭐 재판부라든가 관공서 모두 다 저는 투명해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문재인 정부의 나름대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여태까지 계속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느 정도 바뀌어 왔는데 세상에 가장 썩은 데가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네. 이런 공급 정책을 하는 이런 기관이 가장 썩었다라는 거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가 들어와서라도 정책의 신뢰 같은 걸 얻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뭐 자승자박하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합조단이 효과가 낼 수 있다고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환자는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누가 수술하냐 뭐 이런 거 논의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조금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치하게 본다면 예. 합조단이냐 특검이냐는 사실 논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대립구도예요. 왜냐하면요. 예. 이제 수사를 할 때는 법률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합조단 자체는 정부 관계 기관들이 모인 말 그대로 조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조사단이 뭐 작성한 문서들이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도 많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립 구도를 가져간다면 국수본이냐 특검이냐, 즉 경찰이냐 아니면 뭐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 능력이 좀 미흡하니 경험이 부족하니 그냥 예전처럼 검찰이 좀 검찰로 가자 이런 구도로 주도권 가야 잡고 돼요. 한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 사실 이제 지금 LH 의혹이 최초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된 게 3월 2일인데 무려 지금 2주가 훨씬 넘어서 지난 금요일인 19일에 이제 강 사장이라고 소위 불리는 첫 LH 직원을 소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쯤이면 전국 각 경찰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러가지고 한참 조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무려 17일 정도가 지난 마당에 이제 한 명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질문을 합조단이냐 특검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특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아니라고 보세요. 특검은 일단 구성하는데 국회까지 관여를 해야 되고 최소 한두 달이 걸리고 특검 자체도 결국은 그 인력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 검사가 파견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특검을 할 생각이라고 하면 차라리 검찰적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중대 수사 범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차라리 검사한테 맡기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사실 정치적으로 수사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감한 상태. 예를 들어서 MB가 과거 후보 시절 때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그 어느 검사가 곧 대통령이 될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칼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부터 이해관계가 좀 떨어진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 네. 지금은 여야 모두가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합조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조단은 소위 형사 절차적인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죠. 정말. 결국은 소위 말해서 기초적인 자료는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줄 제공하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국수본이나 이제 검찰에서 2차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국수본에서 조사를 했다가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럼 검찰은 당연히 2차 조사를 해요. 불러서 피의자를 다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자동으로 경찰로 또 송치가 됩니다. 또 글로 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특검하자는 게 기존의 검찰의 노하우나 케이스 데이터를 이용하냐는 거잖아요. 빌리자는 거죠. 네. 그러면 시행령 개정에서 검찰을 수사하게 해서 일단 국대 원칙에 그냥 넣자는 급한 거죠. 불부터 네. 끄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수술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빠른 지금 조치가 또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최영수 교수,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